네, 이 미국의 철수 작전은 사실 4월 19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이 돼요. C-130이나 C-141 등의 대형 수송기들이 운영돼서 임시 캠프인 괌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실어 나르는 거죠. 그래서 탄순루트 공항에서의 철수는 4월 28일로서 끝나고 이후는 헬기에 의해 해상에서 대기하고 있는 미군 함정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남은 경계 인력까지 미국은 최다 사이공을 떠났습니다. 4월 30일 날이 밝으면서 북베트남군의 공격이 재개가 됩니다. 남베트남군한테는요, 상급 부대로부터 아무런 지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북베트남군 T-54 전차들이 사이공으로 진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전 9시경에 이 두옹반민 대통령이 무조건 항복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10시 20분에 라디오 방송으로 항복을 발표해요. 자, 드디어 북베트남군이 사이공에 진입을 했나요? 네, 첫 번째 부대가 사이공으로 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북베트남군 사령부는 어떻겠어요? 그야말로 이제 축제 분위기였죠. 사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처음 공세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성공 줄 몰랐어요. 북베트남 사령부는. 굉장한 저항이 있을 것 같았고 길게는 1년을 봤었기 때문에 한번 툭 잡았는데 무너지길래 그래 들어가 보자 했는데 이렇게까지 일사천리로 갈 줄 몰랐던 거죠. 아무튼 북베트남 사령부는 사이공에 진입하는 북베트남 부대들한테 지시를 내립니다. 우리가 하달했던 목표가 있다, 너희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들뜨지 말고 이 하달했던 목표를 성취하라. 끝까지 가라. 그리고 만에 하나 남베트남군이 저항을 하면은 가차없이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남베트남군 그 독립군, 쉽게 말해서 남베트남군 대통령궁이죠. 여기를 최종 목표로 부여받은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2군단 예하의 특수부대였어요. 특수임무부대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타스크포스였는데 얘네한테는 딴 데 보지 말고 무조건 모든 교전을 다 회피하고 주변에서 남베트남군이 교전을 걸어도 무시하고 무조건 대통령궁으로 가라. 그래서 대통령궁 앞마당을 점령해서 그 안에 다 들어가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전 제가 말씀드렸죠. 10시 20분에 남베트남 대통령 그 두옹반민의 항복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기다리고 있다가 항복 발표가 나오자마자 얘네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전 11시 30분에 사이공 동물원까지 갔어요. 거기서 별로 멀지 않았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남베트남군의 경미한 저항이 있었던 얘기지.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무시하라고 그랬죠. 탄환 몇 발 날라온 이런 경미한 저항 무시하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이때 기란내를 누가 했냐면은 사이공에 있는 여성 베트공이 있었거든요. 특수임무부대 소속의 T-54 전차 한 대가 미 대사관 앞을 통과해요. 그래서 독립군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철창문이 다 닫혀 있었거든. 철문을 그대로 쾅 하고 밀치고 들어가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이제 남베트남 경비용들은 다 도망가요. 무장 해제당하고. 그리고 여기에 전차에 병사들이 잔뜩 타고 있었잖아요. 이 병사들, 어린 병사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병사들이 AK 소총을 거머쥐고 전차에서 뛰어내려서 바로 대통령 집무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남베트남 기를 끌어내리고 일단은 뭘 거느냐, 북베트남 기가 아니라 임시혁명정부기를 개항해요. 굉장히 이것도 정치적인 술수죠. 그렇죠? 왜? 아직까지 임시혁명정부하고 북베트남이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사이공에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왜? 무조건 북베트남 기가 올라가면 이제 북베트남이 다 작살내는구나 이 생각하는데 임시혁명정부는 당시 남베트남 사람들 일부 그리고 사이공 사람들도 일부는 임시혁명정부가 정권을 이양하게 되면 물론 북베트남의 입김이 세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던 데로는 살 수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 그래서 임시혁명정부 기를 개항합니다. 그리고 이 무렵부터 사이공 거리에서는요, 베트공들이 메가폰을 잡고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사이공은 해방됐다고. 그리고 이때 대통령궁에 가장 먼저 들어갔던 부대의 지휘관이 있었어요. 응우엔 만탕이라는 소령이었는데 이 소령이 바로 독립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오후 1시 45분에 대통령 집무실에 딱 들어서죠, 이 사람. 그러면서 여러분 사진 보셔서 알겠지만 두옹반민하고 뭐 여러 강요들이 정장 입고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 근데 그 뒤쪽에서 확 나타나요.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죠. 그러면서 이 두옹반민이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 이 남베트남 정권의 인계 절차를 당신과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근데 무슨 일개 소령하고 논의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렇죠? 이때 그리고 응우엔 반탕 소령의 입에서 걸작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 니들은 전쟁 포로다. 우린 포로하고 뭘 논의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딱 잘라고 바로 연행해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두홍반면이 되면 무슨 뭐 북베트남이 협상할 수 있고 뭐 이거 다 개소리란 얘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식 프로파간다에 전부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네. 아무튼 이날 오후부터 사이공 거리에는 북베트남 병사들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이공 시민들이요, 북베트남이 어떻게 미국이라는 세계 초강대국을 물리치고 수십만에 달하는 남베트남을 괴멸시켰는지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왜냐? 이 북베트남은 사실상 점령군이잖아요. 근데 이 점령군이 살인, 약탈, 강간 사건을 거의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군 장교들의 숙소로 쓰던 호텔을 배정받은 병사들은요, 침대를 두고 바닥에 군용 모포를 깔고 잤어요. 그리고 시설이나 집기 어느 것에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건 뭘 뜻하냐? 그만큼 북베트남군의 군율과 기강이 서슬퍼렇게 살아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휘관이 앞장서서 도망치는 남베트남군이 이런 군대를 이길 수 있었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공산군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대하는 태도, 전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며 전쟁을 임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던 군대와 그런 게 없었던 군대예요. 한마디로. 이건 뭐 좌우를 떠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어떻게 되었나요? 사이공은 호치민시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물이 너무 든 시민들의 상당수가 수용소로 끌려가서 재교육을 당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군인이나 공무원 등 남베트남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은요, 거의 예외 없이 재교육 캠프에 강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처음에 북베트남이 뭐라고 했냐, 이 재교육 캠프 입소자들한테 3일만 입소하면 된다고 말해요. 야, 3일만 가서 그냥 간단한 교육받고 나오면 된다. 그 다음에 남베트남 장교였던 사람들한테는 한 달만 재교육 받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시에 대부분 남베트남 사람들이 재교육 캠프에 끌려가는 남베트남 사람들은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려 150만의 사람들이 이 재교육 캠프에 입소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옥이 펼쳐집니다. 이 재교육 캠프는요, 사실상 정치 교도소였어요. 굉장히 강도 높은 세뇌 교육이 행해졌고요. 이 과정에서 강제 노동과 육체적 징벌도 당연히 뒤따랐습니다. 이 캠프에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는지는 통계조차 없습니다. 대부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수년 동안 재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18사단 사단장이었던 수안록 전투의 영웅, 이 레민다오 준장. 이 사람이 뭐 전투에 실종됐다고 했는데 실종된 게 아니라 이 사람도 포로로 잡혀서 이 재교육 캠프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레민다오 준장은요, 이 재교육 캠프에서 무려 17년간 온갖 고초를 겪습니다. 그리고 끝내 전향을 거부해요. 근데 이 북베트남도 이 레민다오 준장을 죽여버릴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보는 눈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실상 추방 형식으로 캠프에서 내보내요. 그래서 17년 후에야 이 사람이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북베트남은요, 남베트남 사회의 이전 정권의 흔적을 철저히 지우려고 했습니다. 과거 남베트남 공무원이나 군인이었던 사람들의 제사조차 금지해요. 또한 공산주의 국가답게 모든 출판사, 신문 등 언론이 폐간됩니다. 그리고 은행 예금이 동결돼서 사유재산도 의미가 없게 되죠. 주목할 만한 것은 남베트남 반정부 세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른바 임시혁명정부 베트콩, 이 임시혁명정부 세력들이 모두 철퇴를 맞습니다. 임시혁명정부 이들도 제거 대상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티우 행정부의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종교 지도자나 지식인,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베트남의 적화 통일에 큰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예외 없이 모두 투옥시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남베트남이 전복되기 직전까지 남베트남에는요, 공산당원이 9,500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북베트남에서 침투시킨 인민혁명당원이 4만 명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베트남 인구의 전체 인구의 0.5% 정도의 공산분자하고 베트콩들이 남베트남 사회 곳곳에 침투해서 안약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간첩의 천국이 바로 남베트남이었습니다.
이들은 민족주의자, 평화주의자, 인도주의자로 위장하고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대학가, 언론계를 장악했어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반미운동, 미군 철수, 남남 갈등, 우익 지도자 암살 등 폭력 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했고요.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력, 군사력, 군사 장비면에서 월등히 우세했던 남베트남이 허망하게 패배한 이유 중 하나가 무엇보다도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했던 북베트남의 간첩들 때문이에요. 최고위층인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법무부 장관, 모범적인 지도사로 평판이 자자했던 응우의 녹다우를 위시한 많은 정치인과 관료들이요, 공산 뿌락지였음이 드러나는 것은 베트남 패망 후의 일입니다. 심지어 이 공산 뿌락지 중에는요, 대선 후보도 있었어요. 1967년 9월 3일에 벌어진 베트남 대통령 선거에서 TU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2위 득표를 한 야당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중틴주거든요. 이 사람은 선거 유세에서 민족 감정을 자극하며 반미, 반전을 선동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용공주의자라는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용공주의자가 아니라 민족주의자, 평화주의자,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이며 진실한 불교도다. 동족 상잔의 전쟁에서 시체가 쌓여 산을 이루고 있다. 우리 조상들이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들끼리 피를 흘리는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얼마나 슬퍼하겠는가. 북베트남과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평화 협상이 가능한데 왜 북폭을 해서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는가.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폭을 중지시키고 평화적으로 남북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반전 여론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개표 결과 그는요 17.3%의 지지를 얻어서 2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쭈옹딘 쭈가 비밀 공산 뿌락지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베트남 패망 후인 1978년이었습니다. 북베트남의 힘만이 아니라 이렇게 내부에서 공산 뿌락지 활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 덕분이 컸단 말이지. 그런데 새로 정권을 잡은 쪽에서는 얘들도 뭐예요? 위협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왜? 절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그 권력을 나누어주기 싫어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토사구팽이 시작됩니다. 대부분 유력한 임시혁명정부 인사들도 재교육 캠프로 또 끌려가요. 그래서 여기서 혹독한 재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답게 영화, 음악, 출판물에서 청바지와 장발 같은 패션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 물이 든 것은 모조리 금지됩니다. 이런 베트남의 꽁꽁 얼어붙은 사회적 분위기가 풀리는 데는 베트남이 대외 개방 정책 도이 모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90년대까지 이어집니다. 아무튼 이 베트남 전쟁에서요, 미군은 전사자 약 5만 6천, 부상 약 2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명피해를 입습니다. 또한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을 지출하면서 그것을 한 푼도 건지지 못했죠. 이 이후에 계속해서 오일 쇼크 등등등이 오면서 미국이 80년대까지 굉장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한테 가장 짙게 남은 건 뭐였을까요? 바로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패전의 악몽이었습니다. 반면 남베트남은요, 전사 20만, 부상자 약 50만을 기록했고요. 북베트남군의 피해는 아직 한 번도 공식 발표된 사례가 없습니다. 하지만 양측 합쳐서, 즉 남베트남, 북베트남 합쳐서 양측의 희생자가 약 300만 이상일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학자들이 보는 견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제 베트남전의 마무리를 해야 할 텐데요. 네, 작년부터 시작된 이 베트남 전쟁사 시즌 1을 제가 이제야 마칠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15부로 기획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사료가 계속 발굴이 더 되고 이렇게 하면서 좀 길어졌습니다.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도대체 이 복잡하고 이상한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제가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해봐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 첫 번째 시즌 1 영상을 제작하면서 제가 많은 참고 서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베트남 전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박태균 원장님인데, 그래서 제가 이 박태균 원장님을 직접 찾아뵙고 도대체 이 베트남 전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부탁했습니다.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베트남을 제대로 이해 못한 것. 그러니까 역시 이 베트남을 들어가려고 했으면 베트남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나중에 남베트남 패망한 그때 나온 미국 문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정확히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베트남 몰랐다. 예, 베트남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 또 베트남 공산당이 어떤지 몰랐다. 두 번째는 중국과 베트남 관계에 대한 어떤 잘못된 편견. 초록은 동색이다. 중국도 공산당, 베트남도 공산당. 친구겠지. 안 친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미 지상군이 17도 이북으로 북진을 못하고 그 밑에 남아있는데 이게 군인들이 가가지고 군인 역할을 한 게 아니라 경찰 역할을 한 거죠. 남베트남 정부를 지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군인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우리가 영화에서 나타나는 뭐 플래툰이라든가 지옥의 몫이라든가 메탈 자켓이라든가 이게 그 당시 상황을 잘 반영한 그런 영화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미국의 전략적 실수의 출발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전쟁 자체가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베트남하고 남베트남에 반대하는 게릴라들의 전쟁이고 북베트남은 그 게릴라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미국도 기본적으로 북베트남에 폭격은 하지만 지상군은 안 가고 물론 그게 중국이 개입을 할까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베트남이 직접 밀고 내려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 집중한 건 호치민 루트예요. 이 게릴라들을 도와주는 루트에 대한 폭격을 더 집중을 했던 거기 때문에 뭐 탁월했다라고 한다면 뭐 북베트남이 직접 밀고 내려오지 않은 거 정도. 근데 있는 상황을 잘 이용한 거겠죠. 네. 베트남 전쟁은 게릴라전이에요. 근데 게릴라전이란 게릴라들이 기본적으로 민간인이 있는 지역들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게릴라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게릴라전은 민간인 학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제가 보기엔 피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런 게릴라전에 외부로부터 개입한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게릴라전은 외부에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파견하는 결정을 했던 국가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사실 POW가 있잖아요. POW도 Prisoner of War라고 해서 War Crime인 사람들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 범죄자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 의해서 동원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POW는 전쟁이 끝나면 돌려보내게 돼 있어요. 똑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결정한 국가의 차원의 문제지 개인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민간인 피해는 게릴라전에서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대한민국 정부와 거기를 떠받치고 있었던 힘과 남베트남 정부와 거기를 떠받치고 있었던 힘 차이에 저는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는 사실 19세기 개화파로부터 해서 상당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탄탄한 어떤 나름대로의 보수의 이데올로기와 물적 토대를 가지고 있는데 베트남의 보수는 사실 처음에 프랑스 식민지로 시작하면서 우리하고 다른 게 거기는 카톨릭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카톨릭이 사실 베트남 전체 인구의 한 10% 대외 좀 안 될 텐데 베트남 불교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베트남에서의 남베트남 정부를 바치고 있었던 세력들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세력들이었고 한국의 보수는 사실은 자생할 수 있는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세력이었고 또 그만큼 그 내부에서 뭔가를 혁신하려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들이었고 저는 이게 제일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결과적으로 이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독립의 문제 그리고 당사자 간의 이해 충돌이 얽히고 설키면서 굉장히 설명하기 힘든 그렇지만 보여주지 말아야 할 장면들만 골라 보여준 비극적인 전쟁이 바로 이 베트남 전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전쟁은요 2차 대전 이후 국제질서 개편에도 한몫합니다. 모든 정론이 깨져버린 전쟁이에요. 쉽게 말해서 강대국은 절대 패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핵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이 절대 전쟁에서 패할 수 없다. 이런 정론이 죄다 깨져버리죠.
그리고 동서냉전의 시대 때 양쪽 그 어느 쪽에도 동맹을 맺지 않고 비동맹 노선을 지키면서 이른바 제3세계로 불리면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나라들도 나오게 됩니다. 또한 같은 공산권에서도 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베트남하고 캄보디아하고 전쟁, 북베트남하고 중국하고 전쟁, 그 다음에 중국하고 소련하고도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았었죠. 자유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진영 내에서도 특히 남미를 중심으로 한 이런 반미 감정이 엄청나게 심했었죠. 그래서 뭐 니카라과 사태 등등등등이 있었었고요. 같은 나토 국가였던 그리스와 트리키에가 전쟁을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종론이 이 베트남 전쟁 이후에 다 깨져버려요. 그만큼 베트남 전쟁은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가장 피해가 큰 건 당연히 전쟁을 30년간이나 치렀던 베트남 사람들이죠. 아무튼 지금까지 베트남 전쟁 시즌 1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요 약 한 달간의 휴식기를 갖고 이어서 베트남 전쟁 시즌 2로 여러분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즌 2에서는요 우리 한국군과 베트남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시즌 2 역시 회원 여러분들께 먼저 공개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